KF-21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도전이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한 대의 신형 항공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 군사항공 시장에서 독립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했다. 그러나 이 야심찬 계획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바로 심장이라 불리는 전투기 엔진이었다. 한국은 KF-21의 개발 초기부터 자체 엔진 개발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지만 현실적인 기술 격차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초기 양산형에는 해외에서 들여온 엔진을 사용해야 했다. 그 선택지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엔진 제조사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군사적 제약을 동반했다. 특히 미국산 엔진을 사용할 경우 수출 제한이나 부품 공급 통제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100% 국산화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기술 교류 가능성이 조용히 거론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시절부터 항공기 엔진 개발에 있어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였다. 특히 소련 붕괴 이후에도 독자적인 연구와 생산 능력을 유지하며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엔진을 수출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갈등과 전쟁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시장과 협력 파트너를 절실히 찾고 있었다. 한국이 주목한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터보팬 엔진 기술이었다. 이 엔진은 중형 전투기와 고등훈련기에 적합한 출력을 제공하며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유지보수가 용이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정치적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였기에 한국이 원한다면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접촉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국 비밀리에 엔진 실물이 한국에 반입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이 뉴스는 군사 전문 매체와 방산업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단순히 새로운 엔진을 들여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엔진의 성능과 잠재력이 KF-21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일부 전문가는 이 우크라이나 엔진이 한국형 엔진 개발의 실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에서는 전혀 다른 체계의 엔진을 들여와 한국 전투기에 맞추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된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특히 항공기 엔진은 단순히 출력을 높이는 문제뿐 아니라 항공기 설계와 전자 제어, 냉각 시스템 등 수많은 요소와 긴밀하게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모험을 감행한 이유는 분명했다. 첫째, 기존의 미국산 엔진 의존도를 줄여야 했다. 미국은 언제든지 전략적 이유로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수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국가다. 둘째, 한국은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에서 국산화를 통해 방산 수출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경험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한국 엔진 개발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화도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측 엔지니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KF-21의 시뮬레이션 자료와 엔진 통합 계획을 보고 당신들은 이미 절반 이상 해냈다고 감탄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항공기 제작 능력이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였다. 우크라이나 측은 자신들의 엔진 설계를 기반으로 한국이 원하는 성능과 규격에 맞춰 개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양측 기술진은 구체적인 실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다. 외부로는 단순한 기술 교류 혹은 연구 협력 정도로만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엔진 분해 분석, 재설계, 그리고 시제품 제작까지 이어지는 전면적인 기술 이전이 목표였다. 심지어 일부 부품은 한국의 소재 기업들이 직접 재생산에 참여하며 완전한 국산화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KF-21 프로젝트 내부에서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흘렀다. 만약 이 우크라이나 엔진이 성공적으로 통합된다면 KF-21은 기존 계획보다 훨씬 빨리 한국형 심장을 달고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수백억 원의 예산과 수년간의 시간이 허공으로 사라질 위험도 있었다. 바로 이 불확실성과 도전이 이번 협력의 진정한 의미이자 위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종의 전투기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한국 군사 항공산업의 자립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우크라이나 엔진의 성능 공개와 그것이 KF-21의 심장으로 뛰기 시작할 날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KF-21 개발의 두 번째 장은
한국이 자국산 전투기 엔진을 만들겠다는 오랜 꿈과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준비 과정을 보여준다. 한국이 항공기 개발에서 가장 크게 의존했던 부분이 바로 엔진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FA-50 경공격기나 T-50 고등훈련기 모두 해외 엔진에 의존했고 이는 수출 시장에서도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미국산 엔진이 장착된 항공기를 제3국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 ITAR 규제는 미국이 방산 수출을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였고 한국은 이 벽에 수차례 부딪혔다. KF-21은 초기에 F414 엔진을 채택하며 개발 일정을 마쳤다. 이는 현존하는 전투기 엔진 중에서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모델이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엔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형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였다. 하지만 20톤급 전투기 엔진 개발은 결코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터빈 블레이드 기술, 연료 분사와 공기 유입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FADC 시스템, 그리고 장기간 비행 중에도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내구성 확보까지 모든 것이 난관이었다. 이 시기에 한국이 참고한 사례가 있다. 바로 일본과 터키의 도전이다. 일본은 XF9 엔진 개발을 통해 5세대 전투기 엔진 자립을 시도했지만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었음에도 완전한 실전 배치는 아직 요원하다. 터키 역시 TFX 전투기에 맞는 국산 엔진을 개발하려 했지만 기술 확보가 늦어져 초기 양산형에는 외국산 엔진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두 나라의 경험은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줬다. 첫째, 독자 개발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둘째, 해외 기술을 전략적으로 도입해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엔진은 단순한 외국산 대체품이 아니라 기술 자립의 징검다리로 여겨졌다. 한국은 이 엔진을 통해 실전에서 검증된 구조와 설계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한국형 엔진 개발에 반영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엔진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소재, 가공 열처리 품질 관리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항공기 엔진은 부품 하나하나가 수십에서 수백 가지의 정밀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설계도만 받아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엔진 실물을 확보하는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해외 유학파와 국내 연구진이 한 팀을 이뤄 터빈, 압축기, 연소기 분야를 나눠 집중 연구를 진행했다.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참여해 전투기 시스템 통합 측면에서의 지원을 제공했다. 이런 다중협력 체계는 KF-21 엔진 국산화의 핵심 추진력이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이 엔진 개발 과정에서 군수 분야뿐 아니라 민간 항공 분야와도 협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민간 항공기 엔진은 군용에 비해 출력은 낮지만 연비와 내구성, 정비 효율성이 뛰어나다. 한국은 민항 엔진 제조 경험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 일부 핵심 부품의 제조 공정을 습득했고 이를 군용 엔진에 맞춰 재설계했다. 이런 이중 전략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품질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국제정세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졌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엔진 기술을 일부 이전하는 것에 대해 묵인하거나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 이유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무기, 탄약, 비군사 물자까지 다양한 지원이 이어졌고 이런 신뢰관계가 기술 협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엔진 기술 이전에는 늘 수출 통제와 국제 규제가 따랐다. 우크라이나 역시 일부 기술은 군사기밀로 분류해 완전한 이전을 꺼렸고 한국 측은 이 부분을 협상으로 풀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공동 개발이라는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핵심 부품 일부는 한국에서 자체 설계 제작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KF-21의 장기 목표를 분명히 했다. 단순히 우크라이나 엔진을 들여와 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100% 한국산 엔진을 개발해 향후 KF-21 개량형과 차세대 전투기에 적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다. KF-21 프로젝트의 두 번째 장은 이렇게 외부 기술을 발판 삼아 내부 기술을 완성하는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확보한 기술과 경험을 어떻게 실전 성능으로 연결시키느냐였다. 그리고 그 해답은 곧 공개될 우크라이나 엔진의 해부와 분석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엔진이 한국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은
곧바로 그 실체와 내부 기술로 향했다. 단순한 스펙만이 아니라 엔진의 구조와 운용 철학, 그리고 이를 한국형 전투기에 통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변화들이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이번에 한국이 확보한 우크라이나 엔진은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기술 계보를 갖고 있었으며 최신 개량형은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그리고 일부 중형 전투기에도 적용 가능한 출력 범위를 자랑했다. 이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구조적 단순함과 높은 신뢰성이다. 고온고압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터빈 블레이드 설계와 기계식 요소와 전자식 제어를 균형 있게 조합한 FADEC 시스템은 운용 편의성과 정비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부품 교체 주기가 길고 유지보수가 용이해 장기간 작전에 투입되는 군용 항공기에 적합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엔진 분해 과정에서 이 설계 철학을 면밀히 관찰하며 기존 서방형 엔진과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출력 대비 연비 효율이었다. 우크라이나 엔진은 최대 추력 기준으로 동급 서방 엔진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연료 소모량이 적어 장거리 비행이나 장기 채공 임무에 유리했다. 이는 KF-21이 장차 공대지 정밀 타격이나 해상 작전에서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다만 공대공 교전에서 순간 가속력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서방 엔진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 이 엔진의 기술적 강점뿐 아니라 설계 데이터와 제작 공정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크라이나 측은 엔진의 주요 부품 소재 성분, 열처리 방식, 가공 공정 일부를 제공했으며 한국 연구진은 이를 기반으로 시제품 부품을 국내에서 제작해 성능 비교 시험을 진행했다. 초기 시험에서는 일부 부품이 소재 특성 차이로 인해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국내 소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점차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 엔진의 냉각 방식이었다. 기존 서방형 엔진은 고온부 냉각을 위해 복잡한 다중 채널 시스템을 사용하는 반면 우크라이나 엔진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채택하면서도 냉각 효율을 확보했다. 이는 제작 공정 단순화와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으며 한국이 차세대 엔진을 설계할 때 참고할 가치가 있는 요소였다. 더 나아가 이 단순 구조 덕분에 전시 상황에서 현장 정비나 긴급 수리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었다. 한국 기술진은 이 엔진을 단순히 복제하거나 개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KF-21의 최적화된 형태로 재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엔진 무게와 중심 배분, 공기 유입량 조절, 배기 노즐 형태 등을 KF-21 기체의 공력 특성에 맞추기 위해 풍동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이런 과정은 KF-21의 비행 안정성과 기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출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단계였다. 물론 통합 과정에는 수많은 기술적 장벽이 존재했다. 엔진의 직경, 길이, 무게 중심이 기존 F414 엔진과 다르기 때문에 기체 내부 구조를 일부 수정해야 했고 연료 공급 라인과 전자제어 계통의 호환성도 확보해야 했다. 전투기 엔진 교체는 단순히 심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심장이 기체와 완벽하게 호흡하도록 전신을 재조율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기 통합 시험에서는 진동, 열분포, 배기 흐름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차례의 조정이 필요했다. 우크라이나 엔진의 또 다른 장점은 생산 단가였다. 동일 성능의 서방 엔진 대비 제작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한국이 장기적으로 독자 생산을 진행할 경우 KF-21의 운용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는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요소였다. 전투기의 가격 경쟁력은 단순히 기체 가격이 아니라 엔진 수명 주기 비용과 정비 비용까지 포함해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기술적 분석과 통합 작업은 KF-21 프로젝트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KF-21이 완전한 국산 엔진을 달고 비행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엔진의 도입과 분석을 통해 그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이 확보한 이 경험은 향후 차세대 전투기나 무인 전투기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었다. 결국 이번 우크라이나 엔진 확보는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한국 항공기 엔진 개발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기술적 토대를 어떻게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 5세대 엔진 시장에 도전하느냐였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또 다른 나라가 있었다. 바로 중국이었다. 중국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엔진 확보 소식을 접했을 때 그 반응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경계와 불안에 가까웠다. 이유는 명확했다. 중국 스스로가 수십 년간
5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 도전했지만 여전히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20 전투기에 장착된 WS-10 그리고 차세대 엔진 WS-15 개발 과정은 중국 항공산업의 고질적인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터빈 소재 개발, 정밀한 연료 분사 제어, 그리고 수천 시간 비행을 견디는 내구성 확보까지 중국이 직면한 난관은 상상을 초월했다. 중국은 제20을 명실상부한 5세대 전투기로 완성하기 위해 WS-15 엔진을 개발했지만 실전 매치가 지연되면서 상당수 기체에 여전히 러시아산 AL-31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WS-15 시제품이 나왔을 때 중국은 이를 국산 5세대 엔진 완성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시험 비행에서는 출력 불안정과 과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심지어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간 고출력 상태를 유지하면 블레이드 변형이나 코팅 손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5세대 전투기의 초음속 순항 능력과 기동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엔진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엔진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심각한 위협이었다. KF-21은 기본적으로 4.5세대 전투기지만 엔진 성능 향상과 스텔스 개량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제10C나 심지어 제20 초기형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전력이 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엔진의 단순 구조와 높은 정비 효율은 중국이 해결하지 못한 내구성 문제를 한국이 상대적으로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중국의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의 행보를 면밀히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외국 엔진을 장착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해부 분석해 자체 기술로 흡수하는 기술 내재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엔진을 들여와도 완전한 기술 이전을 받지 못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다. 중국 내부 보고서 중 일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향후 5세대 엔진 시장에 진입하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는 경고를 담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이미 우크라이나 엔진 기술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이후 중국에 일부 항공기 엔진 기술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이 얻은 것은 주로 수송기나 수산기용 엔진 기술이었고 고성능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는 제한적이었다. 반면 이번에 한국이 확보한 엔진은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으로 군사적 가치가 훨씬 높았다. 중국 언론은 이 상황을 조심스럽게 다뤘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KF-21 프로젝트는 여전히 외국 의존도가 높다고 평가절하했지만 비공식적인 군사 포럼과 전문가 토론에서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5세대 엔진 기술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 사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은 중국이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들 무기체계가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주요 시장에서 중국산 무기를 밀어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계심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전략적 차원으로 확장됐다. 엔진 기술은 전투기 성능의 핵심일 뿐 아니라 국가의 군사 독립성을 상징한다. 만약 한국이 국산 엔진을 완성하고 이를 KF-21 개량형에 적용한 뒤 중동, 동남아 유럽 등으로 수출한다면 이는 중국의 항공기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차세대 무인 전투기나 드론에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균형이 크게 변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이 이번 사안을 경악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와 한국의 잠재력을 동시에 인식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돌파할 가능성이 생겼고 그것이 단지 기술적 성취를 넘어 전략적 우위를 의미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 한국이 우크라이나 엔진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를 어떤 속도로 국산화할지가 전 세계 군사 항공업계에 초점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국 내부에서는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우크라이나 엔진에서 시작된 여정을 어떻게 100% 한국형 엔진 완성으로 연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엔진을 확보한 이후 국내 항공우주 업계와 군 당국은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 그것은 단순한 엔진 수입과 장착을 넘어서 완전한 한국형 전투기 엔진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KF-21의 장기적인 성공 여부는 이 목표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은 대규모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첫 단계는 확보한 우크라이나 엔진을 최대한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었다. 엔진의 모든 부품을 분해하고 각 소재의 성분, 가공 방식, 열 처리 조건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어떤 부품을 국내에서 동일하게 제작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한국의 기존 기술로는 구현이 어려운지를 명확히 구분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고 일부 기업은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항공기 엔진 부품 분야에 새롭게 진출했다. 두 번째 단계는 개량형 시제품 제작이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크라이나 엔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KF-21 기체 특성에 맞춘 개량 작업을 병행했다. 연료 분사 방식의 최적화, 터빈 블레이드 내열, 코팅 강화, 진동 및 소음 저감 설계 등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품은 국산 신소재로 교체되었고 그 결과 내구성과 성능이 동시에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한국산 세라믹 코팅 기술은 고온부 내구성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험 및 검증이었다. 개량형 엔진은 지상시험대에서 수백 시간에 걸친 성능 시험을 거쳤다. 추력, 연비, 반응 속도, 온도, 분포, 진동 특성이 모두 정밀하게 측정되었고 실시간 데이터는 연구진에게 피드백되어 설계 개선에 반영되었다. 이 시험 과정에서 일부 부품은 예상보다 빨리 마모되거나 손상되는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즉각적인 설계 변경과 소재 개선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이 스스로 엔진 개발 사이클을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비행시험이었다. KF-21 시제기에 개량형 엔진을 장착한 뒤 다양한 조건에서 시험 비행이 진행되었다. 고고도 고속 비행, 저고도 저속 비행, 급기동, 무장 탑재 상태에서의 성능 시험 등 모든 시나리오가 검증 대상이었다. 초기 비행에서는 출력 반응이 약간 느린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FADC 소프트웨어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다. 이후 시험 비행이 거듭될수록 엔진과 기체의 호흡이 맞아 떨어졌고 파일럿들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엔진을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이를 기반으로 한 독자 개발 역량을 급속도로 키워나갔다.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한국이 설계한 차세대 엔진을 제작해 KF-21 개량형과 차세대 무인 전투기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였다. 특히 한국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5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수적인 초음속 순항 능력과 스텔스 설계에 최적화된 엔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방산 수출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한국은 항공기 판매 시 엔진 부분에서 해외 의존도를 피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엔진까지 포함된 완전한 국산 전투기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동, 동남아, 유럽 등 다양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엔진 기술까지 자립한 KF-21은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이나 러시아의 수출 규제를 피하면서도 최신형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엔진 개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장기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연구개발 예산이 편성되었고 민군 협력 체계가 강화되었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항공기 엔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으며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도 활발히 이어졌다. 결국 한국의 우크라이나 엔진 도입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KF-21이 국산 엔진을 달고 창공을 가르는 날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의 자립과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이 기술을 완성하고 실전 배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의 차세대 엔진 개발 여정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랐다.